한 많고 사연 많다고 하니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제 나이가 아직 40대 중반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남은 생에는 무슨 일이 또 생기려나 싶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쓰디쓴 때를 견디고 나니까 요즘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이 더 소중하고 값진 일상처럼 느껴진답니다. 어떤 날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에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소리가 자식 잃은 어미의 울음소리라고 하는데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분들 사연 듣다 보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때 아픔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제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닿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남편과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연애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하는 연애야 애들 소꿉장난 같은 거니까 양가 어른들도 너희들이 정말 연애를 하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둘만 붙어 다니던 사이에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한 저는 남편과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됐죠. 양가 어른들 걱정과 한숨 섞인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 노력도 많이 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바로 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해서 생계를 책임졌어요. 한창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에 가정을 등에 짊어지고 있던 남편은 고단한 하루 끝에 불러온 제 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찰떡아, 아빠가 오늘도 우리 찰떡이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어디서 들었는지 태교에는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가장 좋다면서 늘 잠들기 전에 10분씩은 제 배에 대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짠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천진난만하던 남편의 얼굴은 사라지고 까칠한 얼굴을 하고 잠이 든 모습을 보니 괜히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예쁜 첫째 딸 선미가 태어났고 요즘 말로 남편은 딸 바보였어요. 선미를 보고 웃을 때면 고등학교 때 아무 걱정 없이 웃기만 하던 그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았죠. 저도 처음 해보는 육아에 정신없고 힘들긴 했지만 빵긋빵긋 잘 웃는 선미를 보면 고단함도 있고 행복하기만 했네요. 자식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 게 어떤 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요즘 말로 딸 바보라고 할 정도로 선미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 취해 방에서 곤히 자고 있던 남편은 선미 울음소리에 같이 달려 나온 거예요. 한 번 잠들면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잠 많은 남편이 어디서 화재 경보음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제가 선미를 안아 달래기도 전에 남편은 허겁지겁 달려와 우는 선미를 안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선미 넘어졌어? 뭐가 그랬어? 어디에 부딪힌 거야? 바닥에 쿵 했어? 아빠가 바닥 혼내줄게. 머리에 까치집을 지고 달려나와서 몽롱한 정신일 텐데도 선미를 안고 달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놀리듯이 말했죠. 아이고, 누가 보면 집에 불이라도 난 줄 알겠네. 내가 깨울 땐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선미 울음소린 아주 제일 먼저 움직이지? 한창 못 모를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가끔씩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긴 했지만 아이가 주는 인생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죠. 첫째를 낳고 힘든 거 잊을 때쯤 둘째 생각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남편은 선미가 돌 지나고 한창 걸음마를 하던 때 둘째를 갖게 됐어요. 둘째는 씩씩한 아들이었는데 남편은 분명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일 거라며 신나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들까지 낳고 네 식구가 된 저희는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 그때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돌잡이 때는 실을 잡았고 첫 걸음마를 할 때는 아빠 손을 잡았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돌잡이 때 준비한 명주실이 약했던 걸까요? 아들은 2살 되던 해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생겼고 그 작은 몸으로 병원 치료를 견뎌내다가 힘이 들었는지 저희 세 식구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짧았던 2살 아들의 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원인 모를 병이라 해도 병원 다니다 보면 다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일상을 살지 못하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살게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저 아픈 몸이라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주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고 무심한 하늘은 제 소중한 보물 중 하나였던 2살배기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한 게 아니라 저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은 아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도 저는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잠이 들면 꿈에 떠난 아들이 나타나기도 해서 울면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은 집안에 남아있는 둘째 흔적을 지우려 물건들을 전부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남편을 말리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내 아들 물건에 손을 대? 당신 미쳤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나라고 뭐 속이 편한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근데 잔인해도 어떡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선미 생각도 좀 해야지. 내가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애야. 근데 난 그런 애가 아파하는 줄도 몰랐어. 이런 한심한 사람도 엄마라고 내 품에서 웃던 애를 보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리 내놔. 난 내 아들 못 보내. 내놔. 그만 좀 해. 제발. 그때 저는 극도로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라 오로지 남편이 버리려고 들고 있던 둘째 물건들만 보였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 손에 있던 짐을 뺏어오려고 실랑이를 했죠.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던 저는 어린 선미가 저와 남편을 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손에 있던 물건을 뺏으려다 놓쳤는데 그게 날아가면서 선미 머리에 맞은 거예요. 깜짝 놀란 남편은 2손에 있던 걸 그대로 내려놓고 선미를 살폈습니다. 저는 뻥찐 채로 멍하니 선미를 보는데 선미가 울지도 않고 맞은 부위만 가만히 작은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때야 저는 정신이 번쩍 돌아왔죠. 우리 부부는 아들을 잃었지만 선미는 자기 먹던 것도 양보하던 동생을 잃었다는 것을요.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자기 이마를 짚는 선미를 보는데 그 순간 저 작은 아이는 자기가 울면 제가 더 아파할 거라는 걸 알고 있던 겁니다. 정말 제 아픔만 아는 이기적인 엄마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동생 잃고 부모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준 선미는 참 속 깊은 딸이었어요. 그날 아파도 울음을 꾹 참는 선미를 끌어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등을 어루만져 주던 선미의 손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저는 둘째한테 못 준 사랑, 선미한테 모두 쏟겠다며 다짐했고, 그날 후로 저와 남편은 둘째를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하지만 둘째가 갑자기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남편은 선미가 작은 기침만 해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미야, 너 왜 기침을 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갈까? 아니야. 물 마시다 목에 걸린 거야. 그랬구나, 선미야. 혹시라도 아프면 바로 아빠한테 말해. 알았지? 남편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노심초사하며 선미를 키웠죠.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금지옥엽 키운 선미는 클수록 공부도 잘하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남편과 제가 기뻐하니까 더 공부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혹시나 동생이 떠난 게 트라우마였나 싶고 괜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남의 집은 사춘기 온 자식들 때문에 걱정도 많던데 저희 딸은 사춘기가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선미가 자기 나이답지 않게 너무 의젓한 것도 저는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죠. 애를 애답게 크지 못하게 만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죠. 그런 선미를 보면서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공부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뿐이었어요. 특히 남편은 수험생한테 좋다는 약까지 지어다 주기까지 했어요. 남편 정성 덕분인지 선미는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때 남편은 선미가 의대에 합격하자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선미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누가 보면 의대는 내가 아니라 아빠가 들어가는 줄 알겠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 있지 않나요? 존재만으로도 저희 부부를 기쁘게 해주던 선미는 집안의 자랑이 됐어요. 남편은 드디어 고3 탈출한 선미를 거실로 불러 종이에 적은 메모를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미야, 아빠랑 주말마다 여행 가자. 들어보니까 의대는 들어가고 나서가 더 힘들다는데 지금 놀아야지. 아휴, 이게 다 몇 개야. 아빠, 이거 다 가려면 한 달 내내 여행만 다녀야 될 정도야. 지금 안 놀면 언제 놀아? 너 이제 학교도 점심시간이면 끝난다면서. 아빠가 휴가 낼 테니까 엄마랑 셋이 신나게 놀자. 스트레스도 풀고 새 식구 추억도 만들어야지. 어째 난 핑계고 아빠가 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다 우리 선미를 위한 거지. 선미 너 해산물 좋아하잖아. 바닷가로 놀러 가서 싱싱한 해산물 한번 먹어보자. 남편은 선미의 마지막 10대에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라 못 갔지만 남편은 휴가까지 내고 선미랑 둘이 낚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선미가 둘이 찍은 사진을 보면 해맑게 웃는 선미 모습이 영락없는 10대 소녀였어요. 이렇게 해맑게 웃을 줄 아는 선미를 보니까 그동안 짐을 지고 살게 한 것 같아 미안했죠. 그렇게 마지막 10대를 아빠와 같이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선미는 해가 바뀌고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제 자식을 다 키우기라도 한 듯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 다 갈아 넣어 키운 선미가 꿈을 이뤄가는 동안 남편은 몸이 하나씩 고장나고 있던 거예요.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접대를 다니던 남편은 간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피곤하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별거 아닌 말들이 남편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경보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딸 대학 보내놓고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는데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마음 졸이며 지냈어요. 의대에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선미도 남편 걱정에 늘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는 남편이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간이식은 대기자도 많고 정말 내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아봤지만 저는 간 크기가 작아서 공여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또다시 절망에 빠진 채 남편의 이식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하던 선미가 집에 찾아와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와 남편을 보며 선미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망연자실한 표정이야? 딸 있잖아, 딸. 엄마는 아빠랑 안 맞아도 난 아빠랑 맞을 수 있잖아. 그때 선미의 말에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그런 검사를 해? 내 허락 없이 검사 받기만 해봐. 대체 왜? 난 아빠 딸 아니야?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아빠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보기만 하라는 거야? 세상 어느 부모가 나 살자고 자식 몸에 칼 대는 꼴을 봐. 너 이제 겨우 20살이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 딸한테 간이식 받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살겠냐고. 아빠,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빠 잃고 나서 후회하길 바래? 나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우리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도 나 초등학교 때까지도 둘째 동생 사진 꺼내 보면서 울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 잃었다고 혼자 자책하면서 우는 거 내가 다 봤어. 아빠는 내가 아빠 죽고 사진 보면서 그렇게 펑펑 울기를 바래? 선미의 말에 저는 가슴에 쿵 하고 돌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몰래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미는 제 근처에서 우는 저를 보면서 소가리를 했던 거예요. 몰래 우는 엄마한테 와서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고 뒤돌아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기쁘게 하겠다고 연필을 잡았을 선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선미의 말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면서 선미는 결심한 듯 작정하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하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죄책감 가지라는 말도 아니야. 그냥 하나뿐인 딸이 아빠 위해서 간이식 하겠다는 거 말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동생 갑자기 떠났을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빠, 나 그냥 공여자 검사 받게 해줘. 어차피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맞으면 난 아빠한테 내 간 떼줄 거야. 선미야, 제발. 내가 너한테 간을 받고 어떻게 숨 쉬며 살아. 나한테 삶을 준 게 엄마 아빠야. 그러니까 우리 100살까진 살자. 어? 아빠 나 시집 가는 것도 보고 결혼식장에 같이 손잡고 들어가야지. 그거 다 아빠가 건강히 할 수 있는 거잖아. 내 부탁 좀 들어줘. 제발. 선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다 남편한테 울면서 애원했어요. 더 이상 가족 잃은 고통을 느끼기 싫다면서 울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선미를 보는데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 힘들어도 슬퍼도 우는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선미가 이제야 저희 앞에서 펑펑 우는데 참 죄 많은 부모였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선미는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선미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저는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차라리 부적합 판정을 받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무리 간이식이 필요하다 해도 자식한테 간이식 받겠다고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아빠한테 선뜻 간이식 하겠다고 결심한 선미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때 수많은 걱정에 고뇌에 빠진 남편을 보면서 선미가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의사라는 꿈도 꾸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 다 엄마 아빠 덕분이잖아. 이 삶이 나한테는 아빠 덕분에 생긴 기회인데 아빠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빠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히 먹고 건강해지는 데만 집중하자. 어? 스트레스 받으면 아빠 몸 더 상해. 아빠가 미안해. 남편과 선미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의 간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고 딸과 남편은 같이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울면 굳게 마음먹은 두 사람 다시 힘들어질까봐 눈물도 꾹 참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수술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선미는 자기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고 있던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처음으로 의사 되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했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그때 내가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어쩌면 아빠는 내가 처음으로 살리는 환자인 건 아닐까? 아빠 건강해지면 나 수능 끝나고 여행 갔던 것처럼 또 여행 가자. 알았지? 그래, 우리 딸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가자. 아빠가 세상 끝까지 가고 싶다는 곳 다 데려가 줄게. 에휴, 우리 아빠 울보 다 됐네. 두 사람의 대화에 저는 한마디도 거들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고 두 사람 다 제발 무사히 나오기를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이번 생에 더 이상 가족을 데려가지 말라며 빌고 또 빌었어요. 아마 가족 간의 이식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심정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1분이 1시간 같았고 제 심장 박동 소리는 귓전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수술이 끝났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저는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수술은 잘 됐나요? 두 사람 다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잘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 있으면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마음 같아서는 큰 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회복실로 온 남편과 딸을 보자 그제야 졸였던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만큼 손에 땀을 쥐는 경험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때 딸이 눈을 뜨는 걸 보고 저는 침대 옆에 찰싹 붙어서 딸 얼굴에 제 얼굴을 들이밀면서 말했습니다. 선미야, 괜찮아? 엄마 알아보겠어? 아, 엄마, 나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데? 엄마가 의사 선생님 좀 불러올까? 아니, 엄마 거기 2시 방향으로 날개죽지 있는 거기 좀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뭐야, 너 지금 엄마 놀리는 거야? 깜짝 놀랬잖아. 이제 보니까 입만 살았네, 입만 살았어. 에이, 나 이만큼 괜찮다고 보여주려고 그랬지. 근데 아빠는 어때? 괜찮아? 어, 아빠도 곧 깨어나실 거래. 수술 결과가 아주 좋대. 고맙다, 선미야. 그렇게 씩씩하고 의젓한 딸은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깨어났고 일어나자마자 잠긴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선미, 여보, 선미 괜찮아? 어, 그럼 누구 딸인데 멀쩡하게 누워 있어. 지금 효자손으로 등 긁으면서 앉아 있어.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 후 두 사람이 재회하는 순간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저는 자식한테 슬픔을 내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미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슬픔과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선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큰 고비를 세 식구 똘똘 뭉쳐 이겨낸 저희 식구 앞에는 이제 못 이겨낼 난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온 가족이 같이 넘기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 기간을 끝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힘들게 되찾은 저희 가족 일상에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들 하죠. 정말 다시는 힘든 일 없겠지 했던 순간에 인생은 제 뒤통수를 다시 한번 세게 내리쳤어요. 그것도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미가 간이식이 끝나고 6개월 뒤에 믿기 힘든 소식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미가 털어놓은 사실 때문에 남편과 선미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동네에서 딸밖에 모른다고 소문이 난 남편이 왜 돌변했는 줄 아시나요? 모범생처럼 공부만 하던 딸이 임신했다는 말을 털어놓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누구보다 선미를 아끼고 끔찍하게 생각하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역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선미를 보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야? 임신?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임신을 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저 수없이 고민해봤는데 이 아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어코 그 애를 낳겠다는 거야? 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같은 학교 놈이야? 아니에요. 소개로 만났어요. 아빠, 저 좀 믿어주세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그 아이 못 낳아. 네가 포기해. 세상 어느 부모가 힘든 길로 가는 자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정말 사랑으로 결혼했고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불나방처럼 불구덩이로 뛰어들려는 선미를 어떻게 해서든 말리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은 악을 쓰며 말했어요. 내 눈에 그놈 자식 뛰기만 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선미를 냉정하게 쫓아냈어요. 딸은 엄마 팔자 쫓아간다더니 선미가 제 팔자를 닮아가는 건가 겁이 났습니다. 선미를 책임진 대가로 제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스쳐갔고 그걸 고스란히 선미가 겪을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다 아팠어요. 왜 닮을 게 없어서 박복한 제 팔자를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선미는 그날 이후 정말로 남자친구와 같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 남편은 선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굳어있던 남자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선미 남자친구입니다.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와서 죄송합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보잘것 없겠지만 앞으로 꼭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미래를 봐주세요. 선미의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버럭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감히 내 집을 찾아와? 네가 지금 아낄 창창한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미래를 봐줘? 이런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너 지금 나한테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했어? 그럼 지금 당장 선미 놔주겠다고 말해. 그 말 아니면 난 너한테 들을 게 없어. 죄송이고 나발이고 내 딸한테서 떨어지란 말이야. 이 벌레 같은 놈아. 남편은 그때 화를 내며 소리치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신발장에 있던 빗자루 들고는 선미 남자친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남자친구와 남편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아빠, 진짜 왜 그래? 치려면 나를 쳐. 선미,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선미의 말에 나가라며 소리쳤고 울면서 말하던 선미는 남자친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로 세상을 다 뺏긴 기분이었어요. 속상했던 남편은 끊었던 술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을 말리다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 술병을 뺏으며 제가 말했어요. 당신 왜 이래? 죽고 싶어서 그래? 선미가 당신 살리려고 어떻게 했는데 또 술을 마셔? 냅둬! 딸이라고 키워놨더니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대들기만 하는데 자식도 아니야. 나야말로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이 잘 알잖아. 내 목숨 같던 귀한 딸이 남자에 미쳐서 나한테 차라리 자기를 때리라는데 내가 그때 속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제 두 발 자전거 처음 탈 때 혹시나 넘어질까봐 눈을 못 뗐어. 근데 내가 그놈 좀 몇 대 때렸다고 차라리 자기를 때리라는데 억장이 무너져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 남편의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제 행복은 모래사장에 지어둔 모래성처럼 쉽게 부서지는 걸까요?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남편이 갑자기 간이식을 받았을 때도 이 슬픔만 넘기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조금의 희망도 안 보였어요. 그 후로도 선미 남자친구는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왔다가 남편한테 뺨까지 맞았습니다. 남편은 선미 남자친구가 찾아오면 쌍욕부터 손찌검까지 있는 대로 화를 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던진 휴지꽉에 맞은 선미 남자친구는 얼굴에 상처까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한동안 안 오던 선미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저 마지막으로 정중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했으면 아빠한테 빌 만큼 빌었다고 생각해요. 나도 성인이고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허락 안 해도 우리 결혼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나 아끼는 만큼 그 사람도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때리시면 어떡해요? 뭐야? 너 지금 그 자식 얼굴에 생채기 좀 났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그 자식 아니고 이제 제 아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하지 마시고 사위라고 인정하실 거 아니면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넌 네 자식 키워서 꼭 너처럼 키워봐. 부모 가슴에 대목 박은 건 안중에도 없고 그놈 자식 얼굴에 상처는 눈에 훤히 보이디? 그래, 가, 꺼져.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어. 이제 내 딸 죽고 없으니까 가버려. 남편은 어린 나이에 꿈도 다 접고 애를 키우겠다는 선미를 보면서 참 힘들어했어요. 선미는 정말로 결심한 듯 집을 나가버렸고 그걸 마지막으로 선미와의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과 이렇게 원수처럼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특히나 남편과 각별했던 딸이었으니 남편은 하루하루 술로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2년이나 남편은 딸의 빈자리를 술로 채우며 살았어요.
그런 남편을 말리느라 저와 남편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죽겠다면서 남편은 정말 매일같이 술만 마셨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가끔씩 선미에게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제가 문자를 남겨봐도 깜깜무소식이었고요. 신혼집은 어디인지 정말 애는 낳은 건지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타들어가는 속을 술로 달래던 남편은 2년 만에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허망함도 잠시 이 소식을 딸에게 알리려고 계속해서 전화를 또다시 걸어봤죠.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그땐 딸이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도무지 소식을 알 길이 없었죠. 결국 저는 펑펑 울면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미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무리 미워도 장례식은 와야 되지 않겠니? 자식은 너 하나인데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는 해야지. 기다릴 테니 꼭 와라. 엄마로서 부탁한다. 제가 애타게 문자까지 남겼지만 장례식장에 끝끝내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딸도 같이 제 가슴에 묻었어요. 배신감에 선미를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네요. 힘들게 키운 딸이 가족보다 남자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고 믿고 키운 세월이 허망했어요. 그렇게 남편 장례식에서 죽은 남편을 눈물로 보내며 가슴으로는 딸을 묻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 곳곳 남아있는 남편 흔적에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또 힘겨운 시간을 버티듯 살아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고 남편 제삿날이었어요. 나만 남겨두고 먼저 간 남편이 미웠지만 그래도 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조촐하게 남아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물 다 해놓고 이제 소고기 산적을 데워서 올리려는데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 혼자 사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는 가스불을 끄고 한 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차례 비밀번호가 틀리고 또다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용기를 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 침입해? 점점 빨라지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길래 핸드폰으로 111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른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체를 확인하고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바로 저와 남편을 버리고 떠난 선미였습니다. 선미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비밀번호 바꿨을까봐 다른 번호 먼저 해봤는데 아직도 내 생일이네? 왜 아직도 안 바꿨어? 나 더 미안해지게. 선미야, 선미 맞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엄마.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오늘 아빠 기일인 거 알고 온 거야? 어, 엄마가 보내준 문자 안 지우고 기억하고 있었지. 그동안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있었다는 선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나 싶었죠. 그런데 뒤이어 작은 여자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선미 남자친구가 보였어요. 바로 남편한테 엄청 맞고 쫓겨난 사위였어요. 이렇게 왔으니 이제 사위라고 불러야겠죠. 저를 보며 사위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저 김태연입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그 인사고 뭐고 하나도 귀에 안 들렸어요.
오로지 눈앞에 죄인처럼 서 있는 선미만 보였고 선미의 손을 잡고 거실로 끌어다 앉혀 물었습니다. 선미야, 이쪽으로 앉아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아무리 아빠가 너 보고 남남이라고 했어도 연락을 했어야지.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장례식에도 안 올 만큼 아빠가 미웠어? 제 말에 선미는 고개를 숙이고는 울었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갔었어. 근데 차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나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발이 안 떨어졌어. 그래도 이 엄마를 찾아왔어야지. 엄마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가 딸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목 놓아 울자 옆에 있던 사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선미 데리고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제가 들어가자고 했는데 선미가 죄송해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불효자식인데 어떻게 아빠를 보냐고 한참을 망설이다 못 갔습니다. 제 탓이에요. 다 제가 못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저를 원망하세요. 선미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느라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딸을 원망하던 지난 1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선미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아빠 말 다 알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아니야. 이렇게 왔으면 됐어. 다 괜찮어. 이제 난 너밖에 없어. 저는 조촐하게 혼자 지내려던 남편 제사를 사위와 딸, 그리고 손녀딸까지 같이 지내게 됐어요. 선미는 남편 사진을 보며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그래도 저 잘 살고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저 곧 있으면 복학해요. 훌륭한 의사 된 모습도 꼭 보여드릴게요. 눈물바다가 된 남편 제삿날, 저는 그동안 못 전한 근황을 선미에게 하나씩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미는 집을 나간 뒤 혼인신고만 하고 사위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게 사돈 부부가 선미를 정말 친자식처럼 챙겨줬던 겁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줘서 새 식구 살기 딱 좋다면서 말했죠. 저는 그래서 선미를 보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요즘은 어때? 뭐하고 지내고 있어? 나 곧 복학해, 엄마. 지금까지 미뤘던 공부해야지. 시댁에서 아기는 봐주기로 했어. 나 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아무 걱정 말라셔. 저는 다행이라면서 선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나 돈 필요하면 저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이가 말했어요. 장모님, 선미 학비는 저희 부모님이 전부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그동안 못난 사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는 옆에서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 그동안 자네 원망 많이 했네. 근데 우리 선미 이렇게 멀끈한 모습으로 왔고 공부도 다시 한다니까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 것 같아. 앞으로 나 말고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 제가 아버님보단 한참 부족하겠지만 빈자리 채우도록 노력할게요. 생전에 그렇게 욕먹고 맞았는데도 그 빈자리 자네가 채우고 싶어? 저도 딸 낳고 키워보니까 아버님 마음 다 이해해요. 저야말로 아버님한테 죄인이죠. 제가 앞으로 살면서 아버님 몫까지 다 해낼게요. 믿어주세요. 사위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던 집에 또다시 찾아와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걸 보니 선미가 왜 사위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책임감 있고 패기 있던 남편 모습을 쏙 닮아 있었어요. 그날 서희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손녀딸 보이세요? 저도 딸을 키워보니까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알겠어요. 저 지켜봐 주세요. 장모님 선미, 손녀딸, 제가 다 지켜줄게요. 욕도 먹고 맞던 사위는 이제야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이 모습을 남편이 같이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색빛 같던 제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만 하고 살던 선미는 뒤늦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됐어요. 곱디 고운 딸 드레스 입은 모습 못 볼까 한이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된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부부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안사돈은 저를 보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처럼 예쁜 딸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지만 정말 제 딸처럼 챙겼어요. 그래도 어디 친어머니 손길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선미랑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저희하고도 잘 지내봐요. 사돈 부부는 성품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때 선미 결혼식도 전부 사돈 댁에서 해줬고 선미는 드디어 꿈만 같은 결혼식을 하게 됐죠. 사돈 부부는 선미가 결혼식도 올리지도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직접 선미한테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던 겁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선미는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선미는 사위와 같이 신부 입장을 했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하는 순간 선미와 눈이 마주친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 저를 본 선미는 같이 눈물을 쏟았고 선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범벅을 했던 결혼식이 벌써 3년 전 일이 됐네요. 얼마 전 딸과 같이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눈이 퉁퉁 부은 저와 딸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웃었네요. 이젠 웃어 넘길 만큼 슬픈 과거는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위가 저 외로울까봐 선미랑 손녀를 데리고 제가 혼자 살던 집으로 들어왔어요. 딸은 의대를 다니고 있고 손녀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위는 선미와 손녀 아침을 챙기는 식사 당번입니다. 아침은 꼭 먹고 가야 한다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요. 그리고는 뒤늦게 일어난 저를 보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장모님, 이거 드셔보세요. 간이 좀 짠 것 같은데 물을 더 넣을까요? 아니야, 간 딱 맞아. 어서 상 차리자. 사위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출근 전 온 가족 밥을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어찌나 가정적인지 회식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안 가고 집으로 곧장 온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요? 누구보다 선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위였죠. 서로 응원하면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둘만 의지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긴 사연 쓴 것도 남편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가 있어서입니다. 먼저 가서 야속한 남편이지만 꼭 전하고 싶네요. 심술쟁이 영감님, 하늘에서 나 사는 거 잘 보고 있어? 거기서 우리 둘째 아들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을게. 우리가 놓쳤던 둘째, 그곳에서 잘 봐주고 있어. 다시 당신을 만나러 가는 날, 우리 아들 잘 있나 보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서 우리 선미 꼭 봐줘.
훌륭한 의사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 중이야. 우리 딸 참 멋있지? 당신도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으유, 그러니까 술 좀 줄이지 그랬어, 인간아. 그래도 걱정 말고 푹 쉬고 먼 훗날 만나면 나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사랑해, 여보. 돈 놓고는 못 웃어도 아이 놓고는 웃는다는 말처럼 저랑 남편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자식들 크는 거 보면서 많이도 웃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한테 선미는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남편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선미의 선택을 받아줬으면 혹시 삶이 좀 달라졌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선미 힘든 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라도 제가 선미를 품어줘야겠습니다. 제 인생 앞으로는 좀 순탄하겠죠? 앞으로는 웃을 일만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